동맥경화와 심근허혈의 진단 1. 동맥경화와 허혈성 심질환의 진단은 치료 계획을 설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선적으로 증상에 대한 병력 청취를 통해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진단을 위한 검사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각각의 진단 검사마다 시행 방법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다르고 하나의 검사로 모든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 따라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 및 위험 인자를 고려해 어떤 검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진단 검사 방법의 장단점과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제한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맥경화반의 진단을 위한 해부학적 영상 검사인 관상동맥 조형 CT 및 심근허혈의 진단을 위해 운동 또는 약물 부하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각 검사의 적응증, 특장점과 제한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상동맥 질환 및 허혈성 심질환의 진단적 검사의 어떠한 종류와 허혈성 심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맥경화반의 진단검사. 동맥경화반의 진단검사 중 관상동맥 C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상동맥 CT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하는 관상동맥 칼슘 스코어링 CT와 조영제를 사용하는 관상동맥 조형 CT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상동맥 칼슘 스코어링 CT는 주로 무증상 환자에서 석회화된 동맥경화반의 범위를 보는 CT로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임상적 결정을 위한 도구로서는 검증된 적이 없으나 건강검진이나 위험도 평가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조형 CT는 관상동맥 경화반과 관상동맥 경화반으로 인한 심해막 혈관의 협착을 진단하는 데에 있어 음성 예측도가 매우 높은 검사로서 심해막 혈관의 협착이 없음을 증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때문에 비전형적인 급성 흉통으로 내원한 환자의 경우 관상동맥 협착의 존재를 살펴보기 위한 매우 유용한 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 경화반 자체의 성상을 살펴보기 위한 검사로도 사용이 되는데 관상동맥 조형 CT에서 관찰되는 고위험 동맥경화반의 특성을 가진 환자의 경우 추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내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관상동맥 조형 CT는 이미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또는 B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진단된 환자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상동맥 조형 CT는 침습적 관동맥 조형술상에서 측정되는 협착의 정도보다 협착의 정도를 과하게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때문에 실제 혈류장애를 초래하여 심근허혈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기능적 검사를 추가로 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관상동맥 협착의 진단에 있어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검사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관상동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매우 유용한 검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조영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영제의 부작용이 알려져 있거나 신장기능 보전이 동반된 경우는 조영제로 인하여 신장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외 조영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여 발진, 가려움증, 쇼크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입 후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관상동맥 조형 CT의 실제 사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위는 CT상 관상동맥의 협착이 확인된 부분입니다. 침습적 관상동맥 조형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관상동맥 조형술은 침습적인 검사로서 심해막 혈관의 협착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표준이 되는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관상동맥 조형 CT에 비하여 그 해상도가 높고 실시간으로 협착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관상동맥 조형술의 적응증은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노작성 흉통이 있거나 비침습적 심근 허혈 검사에서 고위험군의 소견을 보이거나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서 진단이 불확실할 때 시행되고 있습니다. 심혈관 조영술은 직경이 가는 플라스틱 관을 동맥 혹은 정맥에 삽입하여 이 관을 혈관을 따라 심장에 도달시킨 뒤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조영제를 주사하고 X선을 투영하여 관상동맥 형태나 이상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심혈관 조영술은 대부분의 심장질환, 특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하는 데 중요하며 이외에도 심장의 기능 및 형태에 관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혈관 조영술 및 중재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원 전에 혈액검사, 흉부 X선, 심전도 등 사전검사가 필요합니다. 입원은 시술 전날 혹은 당일에 하게 되며 퇴원은 시술 후 별 문제가 없으면 시술 다음 날 혹은 당일에 가능한 검사입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요골동맥이나 대퇴동맥을 통해 특수한 모양의 카테터를 삽입하여 관상동맥의 입구에 거치하고 조영제를 투여한 뒤 실시간 엑스레이를 촬영함으로써 심해막 혈관의 협착 여부를 살펴보는 검사로 시술 부위를 국소 마취한 후 도관을 동맥 내로 삽입합니다. 국소 마취 시와 도관을 동맥 내로 삽입 시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시술 중 환자는 큰 불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술 중 관상동맥 내부로 조영제를 주입할 때 조영제와 연관된 후끈거림, 메스꺼움, 두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수분 이내에 소실되게 됩니다. 다만 중증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과량의 조영제 사용은 신장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가급적 소량의 조영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관상동맥의 협착이 발견되면 심근 허혈과의 연관성,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 시술의 용이도, 기타 의학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내과적 약물 치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 시술 혹은 흉부외과적 수술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만약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치료 방침으로 정해지면 보통은 심혈관 조영술에 이어서 곧바로 중재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재 시술은 관상동맥 협착을 넓히는 것이 기본 목적이며 혈관을 넓히기 위해서 먼저 특별하게 만들어진 풍선 카테터를 병변 부위에 삽입하여 위치시킨 후 카테터 끝에 달린 풍선을 확장시켜 협착이 있는 부위를 넓히게 됩니다. 만약 충분하게 협착 부위가 넓혀지지 않았거나 시술 부위에 풍선 확장으로 인한 혈관에 손상이 있는 경우 스텐트라고 하는 금속 그물망을 병변 부위에 삽입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카테터 삽입 부위의 출혈이나 혈관 내부의 동맥경화반 손상에 의한 뇌경색, 관상동맥의 손상 등 중대한 합병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합병증의 빈도는 1% 미만으로 매우 드물지만 기본적으로 침습적 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상동맥의 협착과 실제 심근허혈의 유발 정도는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침습적 기능검사 및 분액 혈류 예비력 측정 등을 통해 심근허혈과의 관계가 증명된 심해막 혈관 협착만이 중재 시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심근허혈의 진단. 심근허혈은 심장 근육의 대사에 필요한 산소를 심근혈류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하며 이러한 심근허혈은 협심증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관상동맥 혈관의 협착 여부의 존재뿐만 아니라 심근허혈이 동반되었는지를 진단하는 것은 환자의 진단을 정확히 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심근허혈의 진단은 심근관류의 저하 또는 심근관류의 저하로 인한 심근국소벽 운동성의 저하를 운동부하 또는 약물부하를 통해 진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심장 근육에 부하를 가하여 이러한 부하 시에 심근혈류가 감소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을 잡아내는 것이 심근허혈 진단의 근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연구를 통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검사는 부하 심초음파와 부하 해그약 관류 영상입니다만 이들 검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종류의 심근허혈의 진단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심근 자기공명 영상과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입니다. 또한 최근 분핵혈류 예비력을 관상동맥 조형 CT 영상에서 혈류 역학적 분석을 통해 비침습적으로 계산하는 기법이 개발되어 임상진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하 영상검사들은 기존에 사용되던 운동부하 심전도에 비해 진단의 정확도가 뛰어나고 기저 심전도에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하 심초음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하 심초음파는 심근허혈의 진단에 있어 운동부하 심전도보다 진단의 정확도가 우월함이 증명되어 있는 검사입니다. 심근에 부하를 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실제 환자를 운동시키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통한 운동, 러닝머신, 즉 트레드밀을 통한 운동이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운동이 어려운 환자, 예를 들어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척추 협착증 등으로 인하여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약물 부하를 통해 심근에 충분한 부하를 가하고 시행하는 약물 부하 심초음파 역시 흔히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이 방법은 심장 초음파의 영상 획득 및 판독을 숙련된 전문가가 시행하여야 하며 운동 또는 약물 부하 후 심근의 국소벽 운동성의 저하 여부를 감별해야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시행자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운동 또는 약물 부하 심초음파의 심근허혈 진단에 대한 민감도는 약 80에서 85%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특이도는 약 84에서 86%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초음파 시행 시 초음파 조영제를 사용함으로써 국소벽 운동성 저하에 대한 진단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해그약 관류 영상은 일반적으로 스펙트, 즉 단일양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술로 일컬어지고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스펙트는 앞서 논의된 운동부하 심전도보다 우월한 진단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어 있는 검사법으로서 보고된 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약 85에서 90%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동맥 조영술을 통해 확인된 관상동맥 협착의 심근허혈에 대한 진단의 민감도, 특이도가 약 70에서 75%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진단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 검사는 기본적으로 해그약 물질을 신체에 주입 후 부하를 가하기 전에 심근 영상을 획득하고 이후 약물 또는 운동 부하를 가한 후 심근의 관류 영상 획득하여 부하 시 획득한 관류 영상에서 혈류 저하가 발생한 부위가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심근허혈의 존재를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탈륨 200일은 이 검사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포타슘 유사체인 탈륨은 주사 후 혈류량에 비례하여 심근에 섭취됩니다. 주사 후 10여 분까지 섭취가 최고치에 이른 후 탈륨은 점차 다시 세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국소 혈류량이 낮을수록 탈륨이 심근에 빠져나오는 속도가 느리므로 허혈 부위는 낮은 혈류로 초기 섭취가 낮다가 점차 정상 부위와 유사한 섭취 정도를 보이는 재분포 형상을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경색심근은 처음에나 나중이나 지속적인 결손으로 나타나 정상심근이나 허혈심근과 구별됩니다. 탈륨 200일의 물리적 붕괴 반감기는 73시간이며 1회통과 심근 추출률이 85% 정도이므로 부하 때의 혈류 증가 정도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근관류 영상에는 탈륨 이외에 테크네슘으로 표시된 화합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하기 쉽고 에너지가 영상에 적당하며 반감기가 짧아 고용량 튜어로 해상력이 높고 게이팅 영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탈륨처럼 재분포하는 성질이 없고 일단 섭취되면 고정되어 버리므로 부화기와 휴식기에 따로 방사성 의약품을 주사하고 부화 및 휴식기 관리 영상을 얻어 평가하여야 합니다. 심근부화 방법은 운동부화 방법과 약물부화 방법이 있는데 운동부화는 부화 심전도 검사 때와 동일하며 약물부화는 디피리다몰이나 아데노신 정맥주사를 이용합니다. 디피리다몰은 아데노신의 대사를 억제시켜 국소심근의 아데노신 농도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약제이며 아데노신은 혈관 내피세포 수용체에 결합하여 혈관 확장 효과를 일으키는 약제입니다. 이들 약물 주사 직후에는 심근 혈류량이 평소의 4배에서 5배까지 증가하며 이때 방사성 의약품을 주사하여 부화기 영상을 촬영합니다. 탈륨 검사는 4시간 뒤 휴식기 재분포 영상을 촬영하며 테크네슘 검사는 휴식기에 따로 테크네슘을 주사하여 휴식기 관리 영상을 촬영합니다. 단일량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술은 여러 각도에서 찍은 X선 영상으로부터 컴퓨터 단층 촬영을 얻는 것과 동일한 기법을 이용합니다. 촬영 데이터로부터 컴퓨터로 재구성한 단층 영상은 심장의 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시 심장 축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 장축 단면상, 그리고 단축 사위 단면상을 얻습니다. 정상 칼륨 스펙트 소견은 좌심실 심근 전체에 비교적 균일한 섭취 분포로 나타납니다. 허혈 심근은 부화기 때 결손으로 나타났다가 휴식기 때 결손이 사라지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부화 및 휴식기 영상의 지속적인 섭취 결손으로 나타나는 경색 심근과 감별됩니다. 경색 심근은 지속적인 탈륨 섭취 결손으로 나타나지만 반대로 지속적 섭취 결손이 모두 경색 심근인 것은 아니어서 이 중 40에서 50%가량이 심한 허혈이 있는 살아있는 생존 심근 혹은 동면 심금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위는 재관류술로 기능 회복이 가능하고 환자 예후 향상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탈륨 심근현상에 나타난 지속적 섭취 결손 부위의 생존 여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지연 재분포 영상, 재주사 영상, 그리고 포도당 대사,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지연 영상은 심한 허혈 부위에 탈륨이 재분포할 시간을 더 주고 재주사는 재분포할 탈륨을 더 제공함으로써 생존 심근의 탈륨 재분포를 도와줍니다. 이러한 스펙트 검사는 심근 허혈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위치와 부위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심근 관류의 정도를 진단함에 있어 관류가 정상인 부위의 관류 정도와 비교하기 때문에 관상동맥 혈관 전체에 심한 심근 허혈이 존재하는 경우 마치 관류가 정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의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전형적인 증상과 임상적으로 강력히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 스펙트 소견이 정상인 경우는 임상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공명 영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공명 영상은 관상동맥 조형 CT 또는 핵의학 관류 영상과 같이 심장의 정지 영상을 얻는 검사법과 완전히 다른데 자기공명 영상의 경우는 심장 초음파처럼 움직이는 심장의 영상을 동영상처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공명 영상을 통해 심근 허혈을 진단하기 위해 약물로 심근에 부하를 가하고 자기공명 영상을 획득하여 안정시와 부하 후의 국소벽 운동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약물 부하 및 자기공명 영상 조형제를 주입 후 영상을 획득함으로써 심근의 관류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 약물 부하 후 이 심근 관류의 저하를 통해 심근 허혈의 존재를 진단하기도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임상 현장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아직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 것은 아니나 최근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국소벽 운동성 장애를 통한 심근 허혈의 진단에 있어서는 민감도 83%, 특이도 86%의 높은 진단율을 보였고 관류 영상 획득을 통한 심근 허혈의 진단에 있어서는 민감도 91%, 특이도 81%의 매우 높은 진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영상 획득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좁은 기계 안에서 장기간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폐쇄 공포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펫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심근 관료 영상의 하나로서 기존 스펙트에 비하여 높은 진단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관상동맥 협착의 진단에 있어 진단의 민감도는 90에서 93%, 특이도는 81에서 88%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스펙트보다 유의하게 향상된 진단력입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의 가장 큰 장점은 심근 혈류를 직접 정량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심근의 각 부위의 혈류를 분당 밀리리터 퍼 그램의 단위로 절대적 혈류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앞서 서술한 다혈관 질환자에서 스펙트를 사용 시 간혹 관찰되는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각 부위 심근 혈류량은 안정시 대비 부하시의 값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심근 허혈의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검사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요골동맥을 통한 관상동맥 조영술의 실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봅시다. 요골동맥을 통한 관상동맥 조영술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환자를 시술대에 눕히고 시술자가 환자의 요골동맥에 안정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환자의 팔을 고정합니다. 다음으로 무균적 처치를 한 뒤에 요골동맥에 특수한 카테터를 삽입합니다. 카테터를 통해 조영제를 투여한 뒤 실시간 엑스레이를 촬영하면서 심외막 혈관의 협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술이 종료되면 카테터를 제거하고 지혈대를 통해 천자 부위를 지혈합니다. 환자는 별다른 합병증이 없는 경우 당일 혹은 시술 다음 날 퇴원합니다. 이번 학습 시간에는 동맥경화와 심근허혈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과 각 검사의 특장점 및 제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심근허혈의 진단은 약물 또는 운동을 통해 심장에 부하를 가해 심근의 산소 요구량과 공급량의 불균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관상동맥의 협착과 심근허혈 여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치료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관상동맥 협착 부위에 실제 심근허혈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심근허혈의 진단은 부하 심초음파, 스펙트, MRI, 펫 등의 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맥경화와 심근허혈의 진단,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맥경화와 심근허혈의 진단 1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맥경화와 심근허혈의 진단 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